자, 2월 11일이고요. 이제 데이터 전처리 단원에서 배포됐었던 연구과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그 내용 중에 일부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드세요 하는 문제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데이터를 하드코딩으로 타이핑을 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문제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자, 네 종류의 식단 A1부터 A4까지에 따른 식기 용법이 혈액 응고 시간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자 하는 실험 자료래요. 자, 각각의 인자, 데이터의 값이에요. 값의 수준이라는 거는 여기 표기가 되어 있죠. 인자의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클래스로, 그러니까 이 변수를 클래스로 이제 표기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습 값을 타임으로, 이 값을 타임으로 표기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구성을 해라. 자, A1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이고 A2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 A3가 이만큼, A4는 요만큼이래요. 자, 그럼 이거를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쭉 나열을 해주고요.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나열을 하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정의할 때 데이터가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에 A1이라고 일일이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 A2라고 적고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이렇게 개수를 지정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은 이제 클래스라는 변수가 A1, A2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고요. 타임 변수가 옆에 쭉 매칭이 되어 있죠.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아까는 어떤 식이었어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였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만들 때는 클래스 A1의 타임 60이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는 딕셔너리가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각각의 딕셔너리 키가 컬럼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클래스가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자, 문제는 여기까지만 구현하면 완성이에요. 문제 자체는. 조금 더 나가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클래스는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에지 타입, 클래스 필드를 카테고리로 바꿔라. 얘는 서열 척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명목형으로 바꿔요. 아니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클래스만 에지 타입으로 카테고리로 바꾼 걸 다시 원본에 덮어 써라. 타입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한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서열 척도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식이요법에 따라서 뭐 그 우열을 가릴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서열 척도로 변경해야 한다면 카테고리 디타입, 에지 타입 건 다음에 카테고리 디타입, 카테고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얘가 순서대로 정렬된 거다. 만약에 여기 ordered 옵션에 fails라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서열 척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제 얘가 서열 척도가 만들어진다. 자, 첫 번째 문제 여기까지고요. 그 연습 문제 풀이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푸신 답안이랑 일단 비교만 하세요. 파일은 설명 다 끝나면 배포할게요. 자,
자, 두 번째 문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엑셀 파일로 만들고자 한대요. 코드를 작성하래요. 자, 요것도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직접 정의를 해야 돼요. id 리드 매스 그레이드, id 매스 리드 매스 그레이드, 이렇게 각각 필드가 있는데 보면은 컬럼이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옆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붙이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했고요. 나왔고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했습니다. 콩캣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콩캣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결합하는데 지금 보면 인덱스가 0123, 012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합하면 인덱스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리셋 인덱스를 다시 써야 된다고요. 애당초 결합할 때부터 이그노어 인덱스 true라고 하면은 결합할 때 인덱스를 빼고 결합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일련 번호가 매겨진 거고요. 이걸 엑셀로 저장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to excel 메서드 써서 파일 이름 정해주면 되고요. 저장할 때 인덱스는 빼고 저장했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이제 데이터 파일을 제공을 해드렸어요. 한 도시의 2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흡연율 자료래요. 도시와 농촌별에 따른 남녀 평균 흡연율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피벗 테이블로 구성해라. 네, 잠시만요. 아, 오디오가 안 나가는구나. 아, 예, 들리세요, 줌? 네, 지금 카톡 보고서 지금 확인했네요. 목소리 들리세요? 줌 들리시나요? 아, 네네네. 미안해요. 네. 요 문제 지금 풀이하고 있었고요. 문제 풀이 끝나면은 파일은 제가 따로 톡방에 올릴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은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하드코딩으로 만드는 거였고, 이제 본 게임은 3번 문제부터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제가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칸을 좀 좁게 하려고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판다스에서 리드 엑셀이랑 피벗 테이블 함수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URL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구성, 흡연율이에요. 보통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떤 컬럼을 인덱스로 써라 라는 인덱스 콜 파라미터를 주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안 썼다고요. 왜냐면은 피벗 테이블로 구성하려면 모든 게 컬럼이어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도시와 농촌별에 따른 남녀 평균 흡연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에 따라 구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도시, 이게 지금 타블렛이 좀 안 좋네요. 도시, 농촌. 네.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표기가 돼야겠죠? 물론 가로 세로는 바뀌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벗 테이블 함수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 지정해 주고요. 인덱스로는 지역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을 컬럼으로 걸었어요. 값을 흡연율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도시 여자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계 방법을 명시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함수를 민으로 겁니다. 그러면 농촌일 때 공학 남자 여자, 도시일 때 공학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죠. 가로 세로를 바꿔본다라고 하면은 인덱스와 컬럼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제주도 남녀 대학생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남녀별 메모 종류별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성해라.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문제를 좀 가져와서 좀 쉽게 바꾼 거예요. 자,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불러오면은 학생 번호, 성별 메모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녀별 메모의 종류별로 비율을 확인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게 성별로 묶은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를 카운트를 하고 그 카운트에 대한 백분율 값을 구해야 됩니다. 상대도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데이터 불러왔고요. 그럼 데이터 쭉 들어왔죠? 자, 크로스텝. 남자와 여자.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으로 갔네요. 남자와 여자를 먼저 인덱스로 걸고요. 메모 종류를 쭉 지정하는데 이때 노멀라이즈 true라고 하면은 비율을 계산하죠. 노멀라이즈 true가 없으면 절대값, 즉 빈도수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진스 true라고 주면은 끝에 이렇게 합계를 계산해 주죠. 자, 1번하고 2번 풀이가 제가 줌 킬 때 그 줌에 있는 그 오디오 버튼이 안 눌러진 거를 모르고서 진행해서 아마 안 들리셨어요. 미안해요. 근데 녹화는 다 됐으니까 1, 2번 문제 풀이는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연구과제 풀이 파일 지금 올려드릴게요.
2시 5분에 시작할게요. 5분만 더 있다 시작할게요. 그 제가 지금 톡방에 1, 2, 3이라고 보냈는데요. 지금 우리가 5단원 데이터 시각화 할 차례죠. 5단원은 1, 2, 3으로 다시 세부 주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5-1단원에 해당하는 파일만 단톡방에 제가 오늘 수업 분량까지만 챙겨서 보내드렸고요. 일단 수업 진도를 시각화부터는 욕심을 좀 내고 싶은데 그건 뭐 이따 얘기하면 설명해보죠. 2시 5분에 시작하는 대신에요. 2교시 시간을 조금 평소보다 좀 길게 잡을게요.
녹화가 계속 되고 있었네. 자, 시작할게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는 매트플롯 lib, 저는 lib라고 있거든요. 매트플롯 lib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이 안에, 이 패키지 안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있는데 이 객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쓰기 위해선 당연히 얘가 사전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pip install. 오늘따라 태블릿이 자꾸 끊기네요. 툭툭. install 매트플롯 lib 패키지 이름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해봐서 어느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좀 감이 왔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 코드는 코드 자체가 되게 단타성이에요. 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냥 명령어 쭉 나열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프로그래밍이면은 만약에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이면 진짜 내 머리에서 나오는 로직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목적을 가지면은 그냥 명령어들만 쭉 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일일이 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그 예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저도 이거를 분석할 때 참고서처럼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빨리 지나가도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해할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플롯 lib의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뒤에 별칭을 붙이는 거는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안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별칭을 붙이면은 plt. 뭐뭐뭐 이렇게 가는 거고, 별칭을 안 붙이면은 파이플롯. 뭐뭐뭐 그렇게 가면 돼요. 자, 특이사항이 지금 여기에 sys라고 하는 패키지랑 폰트 매니저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적으로 가져왔는데, 얘네들은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뭔가 결과값을 하나 뽑아 놓으면은 그냥 그걸 주구장창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조금 이따 보세요. 자, 기본 코드 형식입니다. plt.figure라고 하는 메서드를 시작해서 그래프 이제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때 피그 사이즈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인치 단위로 넣어줄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값 계산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일단은 뭐 10,5라고 대충 준 다음에 조금 사이즈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때만 그냥 어림잡아서 바꾸세요, 값을.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표현할 내용을 구현하고 마지막에 그래프를 화면에 표시하고 종료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이 그래프를 PPT 같은 거에 보고서로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미지로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냥 파일 이미지 경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저장할 때 설명을 할게요. 이 DPI라고 하는 거는 100이 기본값인데 200, 300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미지 해상도가 배수만큼 커져요. 조금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고요. 패드 인치 0이라는 값은 그림으로 저장하면은 주변부가 좀 여백이 좀 남아요. 그 여백을 없애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프의 종류, 선그래프, 막대그래프, 파이그래프, 이게 가장 기본이죠. 선그래프를 이제 라인플롯이라고 합니다. 이 선그래프의 특징은요, 하나의 변수가 시간의 흐름이나 순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쓰여요. 그래서 선그래프의 특징은 X축이 항상 시간으로 가야 돼요. 자, 파이플롯 객체의 플롯 메서드를 씁니다.
자, plt.figure라고 하면서 피그 사이즈를 10,5라고 기본 사이즈를 줬어요. 그 다음에 show 하고서 close까지 하면 이게 그래프인데, 그럼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코드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요 코드가. 용도는 제가 주석으로 적어놨어요. 타이틀. 여기 타이틀. 플롯. 그래프로 표현할 데이터를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리스트가 걸렸죠. 단순 리스트가 걸리면, 리스트나 넘파이 배열이 걸리면 리스트의 인덱스가 X축이 돼요. 0, 1, 2, 3, 4가 X축이 되고요. 1, 3, 5, 7, 9가 Y축이 돼요. 그래서 0, 1, 2, 3, 4 그리고 값이 Y축이 돼서 직선이 표현되는 거죠. X라벨, Y라벨은 X라벨, Y라벨입니다. 주석하고 그래프 비교해보면은 어떤 용도구나 하고 나오겠죠? 이런 식이라서 조금 속도 내서 설명할게요. 뭐 이해까지 할 게 없기 때문에. 자, 플롯 메서드에 전달되는 이 플롯이죠. 여기에 지금은 아까 플롯 메서드에 리스트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갔죠. 그럼 이때는 이 리스트의 인덱스가 X축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리스트가 2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리스트가 X축이고 두 번째 리스트가 Y축이 돼요. X가 10, 20, 30, 40이고 Y는 1, 2, 3,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 20, 30, 40, Y는 1, 2, 3,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혹시 학교에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 미리 배워보셨다면 학교 예제들은 죄다 영문만 쓸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글 지원을 안 해요. 한글을 쓰기 위해서는 윈도우에 우리가 글꼴 설치하잖아요. 그 설치되어 있는 글꼴 중에 한글을 지원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글꼴 이름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게 조금 타이트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글꼴을 선택할 때 윈도우로 치면은 여기 맑은 고딕이라고 한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하는 코드는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글꼴의 실제 이름을 확인하는 코드예요. 자, 폰트 매니저.find 시스템 폰츠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의 목록을 리스트로 가져옵니다. 이름 순으로 정렬을 시켰고요. 한번 여기까지 출력만 해보면 리스트가 되게 길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이름만 알아낼 거기 때문에 폰트 네임스라는 빈 리스트를 준비하고요. 반복문 두는 거 웬간해서 안 나오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아까 알아냈었던 폰트 리스트를 사용해서 반복을 돌려요. 그러면 이 폰트 패스는 리스트의 원소 하나가 되죠. 자, 요 이름을 f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써서 폰트 매니저.폰트 프로퍼티스라는 메서드한테 전달해 주면은 각각의 글꼴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객체를 리턴해 줘요. 여기서 출력해 보면은 이상한 객체만 잔뜩 출력될 거예요. 얘를 통해서 getNam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글꼴의 실제 이름만 뽑아서 변수에 담습니다. 이거를 미리 준비한 빈 리스트에다가 어펜드해서 넣어요.
중간중간에 글꼴을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 처리 걸었어요. 에러가 나도 계속해서 반복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글꼴 이름들이 쭈루룩 출력이 돼요. 여기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의 실제 이름을 적어야 돼요. 여기 조금 코드가 잘렸네요. 이 코드는 제가 잠깐 요 라인만, 잘린 라인만 제가 톡방에다 붙일게요. 자, 톡방에 올렸고요. 네, 전체 코드를 이제 붙여넣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글꼴의 이름을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아까 윈도우의 맑은 고딕이라고 한글로 나왔잖아요. 그 녀석의 실제 이름은 맑은 띄고 고딕이에요. 영문으로. 그래서 파이플록 객체가 갖고 있는 RC 파람스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얘가 전체적인 환경 설정을 제어를 해요. 여기다 폰트 패밀리라는 값에다가 애플 고딕이라고 넣어주거나 맑은 고딕이라고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맑은 고딕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신다면은 이렇게만 코딩하면 충분해요. 왜냐면 맑은 고딕은 윈도우에 기본으로 있는 거니까. 아니면은 맥을 쓰시는 경우에는 맥에는 맑은 고딕체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글꼴이라서요. 그래서 애플 고딕이라고 넣으셔야 되는데 얘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윈도우 PC를 쓰는데 집에서는 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코드를 맨날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 중에 sys.platform이라는 그 값을 조회할 수 있어요. sys라는 패키지 안에 플랫폼이라는 값이 있는데 요 값이 다윈이라고 나오면 윈도우 맥을 뜻해요. 그래서 자, 어떤 변수가 있는데 if sys.platform이 다윈이면 A에 애플 고딕이라고 넣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A에 맑은 고딕이라고 넣어라 라고 하면은 윈도우건 맥이건 가리지 않고 쓰겠죠. 이거를 한 줄로 줄여서 코딩을 하면 이렇게 if else문을 한 줄로 줄이면요. A는 일단 애플 고딕을 무조건 때려 박는데 만약에 sys.platform이 다윈이 계속 한 줄로 이어집니다. 아니라면 맑은 고딕을 A에 넣어라. if else문에서 하나의 변수에 대입을 할 때 이걸 한 줄로 축약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 놓은 거죠. 자, plt.rcparams 폰트 사이즈 기본 글꼴 크기를 9로 잡았고요. figure.figsa이즈 기본 그래프 크기를 가로 15, 세로 6으로 잡고요. dpi는 200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을 한글 글꼴로 설정하면은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 아식스 유니코드 마이너스를 fails로 지정하면은 빼기 기호가 나오는 거를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사실 한번 작성해 놓고 나면 그래프 할 때마다 그냥
맨 위에다 붙여놓고 시작하는 코드예요. 자, DPI는 도트 퍼 인치의 약자예요. 1인치당 찍은 점의 개수. 모니터 1인치당.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인쇄물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단위예요. 300dpi가 보통 잉크로 이제 점을 찍는 인쇄물이에요. 그래서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DPI를 300으로 잡고요. 일반 웹사이트는 DPI가 72예요. 모니터는. 그래서 보통 100으로 퉁쳐요. 그러니까 그냥 모니터용이면은 DPI 값을 100으로 잡으면 되고 프린트를 할 거면은 300으로 잡아야 좀 선명하게 나와요. 20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이폰이나 맥북 해상도, 레티나 해상도예요. 레티나 해상도가 일반 해상도 2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200이라고 하면은 적당히 선명합니다. 자, 저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 폰트 매니저라는 애를 쓰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글꼴 이름이 실제로는 이러이러하게 영문으로 쓰이는 거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코드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코드를 직접 구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글꼴 이름을 이렇게 알아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값 하나를 부여한 거다. 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폰트 매니저 요거 출력하는 코드는 굳이 실수 안 해도 여러분들 한글 표시하는데 문제 안 돼요. 여기만 잘 적어주면 돼요. 폰트 설정하는 거 여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 X라벨, Y라벨을 한글로 설정해서 그래프 그리면요, 한글이 잘 나옵니다. plt.rcparams.라고 해서 이제 환경 설정을 해주기 전까지는 한글이 안 나와요. 근데 저 환경 설정은 주피터 파일 하나당 한 번씩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설정, 이 설정 코드가 한 번 작동을 하면 앞으로 출력되는 모든 그래프에 이 설정이 영향을 줘요. 자, 나는 글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도 끝에 글꼴이 코드가 조금 잘려서 제가 톡방에다가 잘린 부분만 코드 넣겠습니다. 자, 폰트 1 매길 때 폰트 1, 폰트 3, 폰트 2, 폰트 3라고 각각 지정을 했는데요. 애플 명조, 애플 고딕, 여기는 바탕 굴림, 사이즈 서로 다르게 주고요. 색상 값은 16진수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는 명시 안 하면 기본, 혹은 웨이트에 볼드라고 하면 굵게, 라이트라고 하면 더 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색상 값이란 말이죠. 16진수인데 뭐 걱정할 필요 없고요. 크롬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구글에서 영어로 칼라 피커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색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을 하시면은 여기 가운데 헥스라고 하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요 값을 색상에다가 명시하시면 됩니다. 쓰는 방법은 알려드리는데 이쁜 색깔을 고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에다가 폰트 딕셔너리, 다 딕셔너리잖아요. 여기에 글꼴을 각각 지정하면은 영역별로 글꼴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역별로 글꼴 크기나 색상 같은 걸 다르게 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분량이 되게 많네요. 자, 지금 2시 반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여기까지 실습해 보시면 되는데 2시 5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에 시작합시다. 코드량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 좀 오래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끊을게요. 네. 벌써 녹화가 1시간 된 거 봐서는 오늘 설명을 제가 좀 많이 했나 봐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봤었던 우리가 지금 봤었던 내용이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코드의 기본 골격이에요.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만 들어갈 거예요. 파이썬으로 만드는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은 엑셀로 만드는 것보다 좀 덜 이뻐요. 엑셀로 만드는 게 더 이쁘거든요, 기본 그래프는. 근데 파이썬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면 엑셀 같은 걸로는 만들지 못하는 고차원의 그래프가 나중에 가능해져요.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원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기본기로 삼지만 이것보다도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얘네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래프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를 위한 기본기를 닦아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액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플롯 명령어 plt.plot이라고 쓰는 이 코드에 라인 스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지정하고요. 요 네 가지 기호 중에 하나 주시면 돼요. 자, 빼기 기호는 실선이에요. 그냥 이렇게 실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실선이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스타일이 이제 대시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면은 이제 대시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요. 점선은 진짜 점들만 이렇게 따따따 들어있는 거고요. 대시하고 점은 대시점, 대시점, 대시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선의 모양을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쏘리. 오래 안 쓰면 이러더라고. 자, 라인 스타일 파라미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 만들면 라인 스타일을 점선으로 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마커. 데이터의 위치. 지금 그래프라는 게 지금 직선을 그리는 건데 실제로는 뭐 10일 때 얼마, 20일 때 얼마, 30일 때 얼마 이렇게 명확히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치를 기호로 강조해요. 마커의 종류는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값 아무거나 넣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코드로 바로 갈게요. 라인 스타일 점선으로 지정하고 마커를 꺾은 선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렇게 윗방향 요 괄호 꺾은 선 얘는 삼각형의 마커를 만들어줘요. 자, 그 밖에 기타 스타일, 칼라, 선 색깔 약자로는 그냥 C라고만 표기해도 됩니다. 라인 스타일인 경우는 LS라고만 표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파라미터를 라인 스타일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라 LS라고만 표기해도 된다고요. 라인 위드스, 선 굵기, 숫자, 마커는 아까 봤고, 마커 사이즈, 마커의 크기, 마커 페이스 칼라, 마커 엣지 칼라, 마커 엣지 위드스. 마커라고 하는 게 도형이잖아요. 삼각형이라고 치면 삼각형의 내부 색상하고 색깔을 따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로서, 선 색깔, 라인 스타일 점선, 굵기는 3, 마커는 삼각형, 마커 사이즈 20, 마커의 면 색깔은 얘는 노란색이에요. 마커 엣지 칼라, 마커 선 색깔은 전부 0은 검은색이에요. 굵기는 2. 그리드라는 옵션은 그래프 주변에 이렇게 격자를 표시하는 옵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표시된다. 지금 보면은 X축하고 Y축이 이 플롯 때 지정한 이 리스트에 따라서 임의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X림, Y림, X리미트, Y리미트입니다. X축의 범위와 Y축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자, 인위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은 X축과 Y축의 범위가 내가 지정한 범위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요. 만약에 이 축의 범위가 데이터보다 좁다. 예를 들어서 X림이 20에서 30 사이만 됐다. 그럼 그래프 자체가 그만큼만 나오고 잘려요. 자, 그 다음에 각 축에 표시할 내용. 자,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X축이 1, 2, 3, 4고요. 그 다음에 Y축이 98, 82, 73, 92죠. 얘가 X, 얘가 Y란 말이에요. xtix라고 하는 함수한테 x 데이터를 그대로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데이터 위치에 글자를 덧대는 거예요. 그냥 표시하면 x축이 1, 2, 3, 4로 나올 텐데 1인 위치에 1학년, 2인 위치에 2학년, 3에는 3학년, 4에는 4학년. 표시 각도는 45도 회전. 기본값 0입니다. ytix에서도 70에는 70점, 80에는 80점, 90에는 90점, 100에는 100점. 실제 데이터 포인트랑 상관이 없어도 돼요. 각도는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하면은 해당 위치에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렸었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은 1, 2, 3, 4라고 지정을 해도 파이썬이 알아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가 알아서 이렇게 중간값을 넣어놓거든요. 축을 만들 때. 근데 이 축의 간격을 조절하기도 해요. 자, 파이플롯은 피규어 메서드를 호출한 이후 쇼와 클로즈를 호출하기 전까지 셀로판지 위에다가 계속해서 덧그리는 것처럼 작동을 해요. 제목 표시하고 플롯, 그럼 선을 하나 그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플롯을 또 호출하면은 선을 그 위에 덧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의 그래프에 2개 이상의 지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범례. 레전드. 각각의 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예요. 여러 개의 라인 플롯을 동시에 그릴 때, 위에 이럴 때 주황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표시하는 걸 이제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위치는 파이썬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지는데 만약에 수동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log이라는 인수를 써서 이 문자열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응되는 숫자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베스트는 자동, 어퍼 라이트, 우측 상단, 어퍼 레프트는 좌측 상단,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레전드라고만 표시해주면 일단은 이 log이라는 파라미터가 없으면 위치가 자동이에요. plt.plot이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하나 표시하는데 이 데이터에 라벨을 붙여줍니다. 또다시 직선의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데 라벨을 붙여줍니다. 레전드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라벨은 표시가 안 돼요, 화면에. 레전드 함수를 호출하면은 요 라벨이 그래프에 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설명글이에요. 사실 이 설명글은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그래프 만들면 과제물 같은 거 하면 이거를 따로 저장해서 파워포인트 같은 거에 넣는다고요. 그럼 그때 설명글은 내가 직접 적으면 돼요. 근데 굳이 이제 그래프에 시각적으로 설명을 넣고자 할 때 파이 플롯의 피규 텍스트를 씁니다. x는 x좌표, y는 y좌표. 0부터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0.5로 설정하면 그래프 중앙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의 범위가 요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만큼이 그래프의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0.5라고 하면은 대충 요 여백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약간 왼쪽에 치우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0.51 정도 주는 게 좋아요. y축은 y좌표. 얘는 0으로 설정하면 여기 x 라벨 밑에예요. 여기가 0이더라고요. 기준점이 좀 달라요, 둘이. 자, 랩 자동 줄바꿈 여부. 텍스트가 쭉 진행하다가 끝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랩이라는 파라미터가 true면은 자동으로 줄바꿈. false면은 그래프를 뚫고 나갑니다. 자, vertical align. 지정된 좌표. 만약에 x를 0.51로 놓고 y를 0으로 지정하면 대충 요 정도 위치예요. 요 점을 기준으로 내가 작성하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요 문장이라고 칩시다. 내가 지정한 그래프 좌표가 여긴데 버티칼 얼라인을 요 문장에서 위에다 맞출지 중앙에 맞출 문장 넓이에서 중앙에 맞출지 밑면에 맞출지.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하나의 네모 박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호리존탈 얼라인은 왼쪽에 맞출지 가운데 맞출지 오른쪽에 맞출지. 보통은 센터에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은 탑 센터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폰트 딕 글자 속성입니다. 앞에서 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열에 설명글이 표시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plt.pgtext x좌표, y좌표, 문장 줄바꿈 허용. 그 다음에 문장에서 상단 그리고 중앙에 맞추고 글자는 사이즈 10에 얇게 이렇게 표시하면은 나타나는 그래프에 설명글이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림 파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텍스트는 뭐 굳이 파이썬으로 구현하지 말고 나중에 PPT 같은 거에 옮기면서 그냥 직접 적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 그래프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예요.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어제 봤다시피 연속형 같은 경우는 박스 플롯,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범주형은 막대 그래프, 빈도 그래프라고도 하고요. 파이 플롯이 있어요. 시스, 넘파이, 리드 엑셀, 데이터 프레임, 파이 플롯. 자, 요번에 데이터는요. 어느 기업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성별, 결혼 상태, 나이, 최종 학력, 월 수입을 조사한 가상의 데이터예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쭉 지정이 되어 있죠. 네. 데이터가 페이지가 좀 길더라고요. 추적되는 게. 자, 그래프 작업을 할 거라서 그래프 초기화합니다. 자, 여러분들 받으신 PDF는 여전히 여기 가로 뚫고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용으로 요거는 그냥 여기서 이제 한 줄로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작성했었던 초기화 코드 준비하시면 되겠죠? 글자 크기, 그래프 크기, DPI, 마이너스 교 표시. 자, 요거는 항상 그래프 작업할 때 무조건 위에 걸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박스 플롯, 상자 그림. 어제 잠깐 봤었죠? 요 라인이
극단치 경계. 여기를 벗어나는 거는 이상치 혹은 극단치. 그리고 3, 4분위수, 2, 4분위수, 1, 4분위수였고요. 요 사이를 윗수염, 아랫수염이라고 불러요. 전체 데이터에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요 박스 안에 몰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벗어난 애들은 정상 범주를 벗어난 데이터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죠. 자, 파이플롯에서요,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를 쓰면서 데이터 프레임에 특정 컬럼을 부여해주면 상자 그림이 나옵니다. 박스 플롯을 그릴 때 심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어요. 두 글자의 조합으로 값을 설정해요. 이게 색상하고 모양인데 R, B, Y, G, H 만약에 B라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모양 이 모양은 이상치 포인터의 모양이에요. S라고 하면은 파란색 사각형. 지금 여기서 월수입을 지정하는데 심을 R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상자 그림은 한 개만 표시할 때 X좌표가 1부터 시작돼요. 아까 위에 거 다시 보면 X좌표가 1이잖아요. 여기에 필드 이름을 표시해주고 싶으면은 X틱스를 거는데 좌표값이 1인 걸 지정해야겠죠. 그래서 좌표가 1인 위치에다 월수입이라고 표시해라. 라고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지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표시하기가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인 경우는 보통 가로 상자 그림을 많이 하는데요. 박스 플롯 함수에 버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0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버티칼 페일스를 줄임말이에요. 잠깐만요. 출력 결과가 지금 세로로 나오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종종 바뀌어요. 자, 설명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PDF 다시 바꿔서 재배포할게요.
자, 변경된 파일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만 체크해 보면은 파라미터가 바뀌었네요. 왜 파일이 안 바뀌었지? 잠깐만, 좀 드림 파일 말고 새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일을 제가 엉뚱한 데 저장한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고요. 됐네요. 자, 요 파일 지금 드린 거 요거는 받지 마시고요. 네, 새로 넣을게요. 자, 박스 플롯 메서드의 오리엔테이션 파라미터에 호리존탈이라고 문자열로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기본 값이 버티칼입니다. 자, 가로로 표시하면은 지금 아래 보는 것처럼 상자 그림이 옆으로 누워요. 그러면은 더 이상 월 수입이라는 이름이 X축에 표시되면 안 되겠죠. Y축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YTX로 걸어야 됩니다. 상자 그림을 2개 이상 변수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박스 플롯 함수에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 단위로 이제 리스트를 묶는 거예요. 자, 오리진의 나이, 오리진의 월 수입을 리스트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XTX에서 1번째가 첫 번째 데이터가 되고 2번째가 두 번째 데이터가 됩니다. 상자 그림은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분석할 때 보통 그냥 맨 처음에 무조건 그리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번엔 도수 분포표예요. 도수 분포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 자체는 우리가 넘파이 공부할 때 했었어요. numpy.histogram 나이 데이터를 가지고 5개 구간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은 실제 도수와 구간 데이터가 이렇게 리턴이 되죠. 그래서 20에서 20 이상 27.8 미만은 15명, 27.8 이상 35.6 미만은 11명,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단순히 그냥 도수 분포 표만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화면 좀 바꿔봅시다. 자, 요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i는 인덱스 0, 1, 2, 3, 4가 인덱스죠. v는 실제 값들. i 플러스 1이 전체 길이보다 작다면, 자, 전체 길이가 5예요. 근데 i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1, 2, 3, 4, 5가 되죠. 그럼 이때 전체 길이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거를 제외한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돌릴 때 인덱스 플러스 1이 길이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은 마지막 거를 제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거를 제외하면은 범위가 이상 미만이에요. 근데 마지막 구간에 한해서만 여기요. 이상 이하예요. 이하는 포함하는 거죠. i가 0일 때 0번째랑 1번째, 1일 때 1번째랑 2번째, 2일 때 2번째랑 3번째, 이런 식이니까 빈즈의 i번째와 i 플러스 1번째가
구간을 나타내는 값이 되겠죠. 자, 이거를 계급과 도수라는 컬럼으로 딕셔너리로 묶은 다음에 빈 리스트에 넣을게요. 자, 그렇게 만드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자, 이거는 도수 분포 표고요. 이거를 시각화한 방법이에요. 자, 데이터 원본을 써서 시각화해요. 파이플로.hist라는 함수한테 데이터를 줍니다. 구간수만 잡아주세요. 선 색깔은 검은색, 선 굵기는 1.2. 굵기도 수치값 적절히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간별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파이썬이 알아서 이게 X축의 구간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수 구간이 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거 뽑아놨잖아요. 이걸 써서 x틱스에 걸어줘야 돼요. 자, 먼저 num파이를 써서 구간수 5개로 히스토그램에 쓸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파이플롯의 x축의 빈즈, 데이터 구간을 의미하는 배열이었죠. 거기에다 그 구간에다가 실제로 그 값을 넣어라. 그러면 각 위치에 맞게끔 데이터 구간을 의미하는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넘파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소수점으로 구간 나눠지는 게 좀 불편하면 내가 구간을 미리 잡아줄 수도 있었어요. 자, 마이 빈즈 리스트 잡아놓고요. 히스토그램 만들 때 구간수가 아니라 리스트를 잡아주면 요 사이사이를 구간으로 삼죠. 자, 마찬가지로 파이플롯의 히스트 함수에 나이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빈즈에 구간수를 의미한 아까는 그냥 5를 줬습니다. 5개. 근데 이번엔 요 리스트를 주면은 구간을 우리가 임의로 잡아줄 수 있고요. x틱스에 얻어낸 요 좌표값들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딱딱 맞는 형태의 구간으로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겠죠. 자,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그럼 이 계급수, 구간을 내가 몇 개로 쪼갤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다양해요. 그래서 계급을 몇 개로 쪼갤 거냐, 요 간격을 얼마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히스토그램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계급을 몇 개로 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적절한가를 구하는 방법이 스터디스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1 더하기 3.3 로그 n. 여기서 n은 데이터 개수예요. 이렇게 얻어진 개수만큼 그 계급 구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 구간수 표가 있어요. 50개 미만은 5에서 7개, 50에서 200개 데이터 사이는 최대 9개.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계급 구간을 몇 개로 나누세요. 라고 하는 그 권장되는 표가 있고요. 계급 간격의 크기를 관측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다음에 괄호가 빠졌네요. 계급 구간의 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대체로 요 표를 씁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첫 구간은 최소 관측치 값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을 때 히스토그램의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 대칭성입니다. 요거는 뭐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돼요. 데이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히스토그램이 좌우 대칭이 된 형태. 자, 이거를
종 모양이라고 하고요. 요 그래프는 정규 분포하고 관련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대체로 각각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성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또 다른 케이스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그럼 데이터가 한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양의 비대칭, 음의 비대칭이라고 해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요, 양의 비대칭은요,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아요. 음의 비대칭은 평균이 중앙값보다 커요. 무슨 말이냐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오면 평균이 이쪽에 있어요. 중앙값이 여기일 때. 그리고 음의 비대칭은 여기가 중앙값이면 평균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모양에 따라서도 내가 평균을 신뢰할지 신뢰하지 않을지가 나와요.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높은 도수, 막대기가 제일 높은 거를 최빈값이라고 불러요. 최빈 계급이란 그 최대의 관측 치수를 가진 계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빈 계급이 여기죠. 근데 히스토그램이 이런 식으로 양봉 형태로 나오는 경우, 이거 양봉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럴 때는 데이터가 좀 잘못된 거이죠. 양봉을 가진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 실습하실 때 이 히스토그램 모양에 따른 코드는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됩니다. 모양 해석하는 방법이니까요. 히스토그램 만드는 방법까지만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마찬가지로 4시에 봅시다. 자, 마지막 파일 하나 진행할게요.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이제 마지막 파일은 설명만 하고 마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바플롯이라고 부르고요. 집단별로 빈도수나 평균 같은 집계 결과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필요한 패키지들 가져왔습니다. 글꼴 처리하려고 시스랑 그 다음에 넘파이 가져왔고요. 리드 엑셀, 그 다음에 파이플롯. 성적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프 초기화 다시 한번 했고요. 여기까지는 계속 똑같은 코드죠. 이제 눈에 좀 익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제 학년별 평균 데이터를 구할게요. 막대 그래프는 여러 개의 집단을 이제 결합해서 집단별로 막대기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본 데이터에서 성별을 날렸고요. 그 다음에 학년으로 묶습니다. 이때 인덱스를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값은 평균을 냈어요. 자, 그래프에 적용할 항목을 선정할게요. 그래프에 적용할 때는 리스트, 튜플, ND 어레이, 넘파이 배열, 시리즈 모두 가능한데 대체로 리스트가 제일 많이 쓰여요. 자, 국어 데이터를 뽑아서 리스트로 변환했습니다. 그러면 국어 점수 요걸 뽑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국어의 길이를 뽑아서 X축을 배열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길이가 4니까 X라는 거는 0, 1, 2, 3을 갖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X축에 덧댈 글자를 만들어요. 포, I, in, df, 학년. 요거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그러면 I 값이 요 포문의 I 값이 얘가 1, 2, 3, 4가 되겠죠. 이거를 이 변수에다 놓는 거예요. 포문에 대한 람다식입니다. 그래서 이 I 값을 다시 학년이라는 글자에 묶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리스트 배열이죠. 그러면 리스트 원소를 이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만들어내요. 자, 이렇게 해서 x, y, x틱스를 전부 한꺼번에 출력해 봤어요. x는 0, 1, 2, 3, y는 학년별 평균 점수,
X축에 표현할 글자는 1, 2, 3, 4학년이 되겠죠. 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파이플롯.피규어 타이틀 걸고요. 바라는 함수예요. X축 리스트와 Y축 리스트를 걸어주고요. X틱스 다시 X축의 각 좌표에 X틱스로 만든 요 리스트를 갖다 대줘라. 자, 텍스트도 넣어봤어요. 학년별 국어 평균 점수는 1학년이 가장 높고 학년이 올수록 점점 감소하다가 4학년에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텍스트를 중앙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1학년은 성적이 되게 없네요. 텍스트하고 좀 안 맞네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수치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수치값이면은 이게 x, y. 요 수치값이면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잠깐 봅시다. 그러네요. 지금 PDF의 그래프가 좀 페이지가 엉킨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지금 저 쓰는 프로그램 자체가 가끔 화면이 좀 꼬이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래프가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자, 이거 PDF 좀 다시 좀 변환하겠습니다. 오늘따라 PDF면은 좀 잘못된 게 많네요. 자, PDF 다시 보냈어요. 자, 그래프가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이게 다소 감소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은 정신 좀 차리는 거죠. 자, 색상 지정하기입니다. 바 함수에다가 X축하고 Y축을 걸 때 색상 파라미터를 지정하시면은 막대기의 색깔이 전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막대별로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으면 지금 막대가 4개죠. 그러면 색상값 4개를 리스트로 묶으시면 돼요. 나머지 옵션은 계속 똑같아요. 그냥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파라미터 하나를 바꿀 때마다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색상값 4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했어요. 자, 이번에는 가로막대 그래프예요. 그냥 바가 세로막대 그래프예요. 그럼 X축, Y축이거든요. 세로막대 그래프는 바 H예요. 호리존탈. 그러면 X, Y가 바뀌잖아요. 그럼 파라미터 순서를 바꿔서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엔 국어 점수 리스트로 뽑고요. X 변수에. Y 변수에는 0부터 또 1년 번호 시작하는 배열 잡고 Y틱스에다가 학년을 넣었어요. 자, 요게 지금 X축, Y축은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Y축에 덧댈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가로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쪽이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축에 표시할 데이터가 요거고 Y축에 표시할 데이터가 학년이에요. 그러면 다 H에 Y축에 들어갈 리스트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X축이고요. XY 아까 배열을 그대로 놓고 XY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X축에 들어갈 리스트와 Y축에 들어갈 리스트를 정상적으로 만들되 파라미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세로 다중막대 그래프 모양을 먼저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좌표 값으로만 놓고 보면 0, 여기가 0, 1, 2, 3이었죠. 아까 그래프를 하나만 그렸을 때는 이렇게 딱 맞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막대가 자기 넓이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당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는 자기 넓이의 절반만큼 오른쪽으로 당겨야 돼요. 그래서 막대기의 넓이를 잡아줘야 됩니다. 넓이의 반만큼 각각의 데이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코드 봅시다.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각각 Y1, Y2라고, 아이고, 이거 아니다. 맞네요. 자,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Y1, Y2라고 각각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X축은 그냥 0, 1, 2, 3, 4 잡았어요. 그리고 X축에 부여할 문자열 리스트 만들었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Y1은 국어 점수, Y2는 영어 점수란 말이죠. 막대기를 만드는데 바함수한테 묻는데 일단은 X축의 좌표를 걸어줘요. 그러면 0, 1, 2, 3에 요 막대기가 중앙에 맞춰서 그려질 거예요. 이때 막대기의 넓이를 잡아줘요. 0.4로.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1이면 모든 막대기가 도수분포표처럼 딱딱딱 붙어요. 이 넓이의 절반만큼 뺍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X축 좌표를 제가 넘파이 배열로 만들었죠. 넘파이 배열의 특징은 숫자를 빼면 모든 원소에 일괄 처리해줘요. 이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일반 리스트로 만들었으면 반복문 돌면서 모든 원소를 다 마이너스 0.2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0.8, 얘는 0.8, 1.8, 2.8이 되겠죠. 얘는 0.2씩 더하니까 0.2, 1.2, 2.2, 3.2가 되겠죠. 그 위치에다가 y좌표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텍스트는 뭐 적당히 해석해서 넣고요. 그러니까 여기 막대의 중앙좌표가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0.8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의 중앙좌표가 1.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수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조금씩 밀어줘야 돼요. 자, 이번엔 가로막대 그래프예요. 자, x1, x2를 국어, 영어 점수 만들어주고 y축은 0에서 3까지 갖는 배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이었으면 얘도 막대기의 넓이를 잡아준 다음에 막대기의 넓이 반만큼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돼요. 자, y축에 걸 텍스트 걸었습니다. 자, 바 h, 얘는 y가 먼저였죠? 막대기의 넓이 절반만큼 빼고 더해줍니다. 나머지 파라미터 동일합니다. 매트플롯 LIB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수작업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가장 하드코어예요, 코딩이. 그래서 매트플롯 LIB에서 발전돼서 판다스에서 직접 데이터 프레임이 직접 그래프를 그리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본이라고 하는 패키지도 있어요.
시본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의 종류가 되게 다채로워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KD 그래프, 이거는 히트맵이라는 그래프. 이거는 컨벡설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집단별로 이렇게 묶어주는 기능. 이거는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 하면은 그 군집 분석이라는 거 하는데 그때 시각화 결과예요. 아직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딱 기본기에만 머물러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습하시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바로 마치는 걸로 하는데, 자, 실습하시면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이제 연구과제 선그래프와 막대그래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도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일 수업 시작할 때 풀이 시작하고 들어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은 수업 없습니다. 내일은 수업 없으니까 내일 나오지 마시고요. 모레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